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정보시대. 이 시간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정승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전체 이민자 그룹 중에서 우리 한인 자영업자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우리 한인 사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자영업자 비율은 훨씬 높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매매는 부동산 매매만큼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면 크고 작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승욱 변호사와 함께 비즈니스 매입 시 주의할 점,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중요 조항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리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 지난 두세 달 동안 우리 지금 새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우리 이제 사업체를 찾고 사업체를 사기 위해서 또 팔기 위해서 하는 첫 단추가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매매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연히 매매 계약서에 제일 처음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매매 금액, 네. 얼마에 산다, 얼마에 판다라는 가격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얼마를 할 것이냐. 우리가 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 우리 비즈니스나 아니면 커머셜 빌딩, 상업용 건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 모든 계약서에는 처음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 이 사업체가 마음에 듭니다. 꼭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시는 셀러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한테, 이 바이어분한테 팔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증표로 우리 계약금이라는 것을 겁니다. 그건 영어로 earnest money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을 얼마를 넣을 것이며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저희가 변호사의 에스크로 어카운트 구좌에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네. 바이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셀러한테는 절대 계약서를 쓰면서 셀러한테는 돈을 주지 마시고 계약금을 반드시 변호사의 에스크로 구좌나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은행 구좌에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 사업체를 사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체에 대해서 이 사업체 내가 관심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할 것이냐라는 조사 기관, 사업체 조사 기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바이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 바이어분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내고 이 사업체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 인수 전에 과연 이 사업체가 광고 나온 대로 아니면 셀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매출 대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떨어지는 넷 인컴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체 조사 기간 중에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due diligence perio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때로는 inspection period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조사 기간이라는 뜻이고요. 이 조사 기간을 몇 주로 잡을지는 뭐 이제 항상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1주, 2주 또는 네. 뭐 3주 이렇게 정도 잡습니다. 네. 그럼 그 기간 안에는 바이어분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마음에 들면 사겠습니다 결정을 하시면 되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이거를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조사 기간에 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설명을 다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리스, 우리가 영어로 리스라 그러죠. 네. 우리가 건물을 따로 사는 게 아닌 이상 사업체만 사는 경우에 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임대차 계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건물주한테서부터 내가 새 바이어로서 이제 이 현재 있는 리스를 양도를 받아야만 됩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약서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매상 체크도 다 했고 다 마음에 드는데 건물주가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리스를 주지 못하는 경우, 내 네. 바이어 이름으로 옮겨주지 못하는 경우는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바이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양도가 전제 조건입니다라는 전제 조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거. 네.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우리 리스의 이제 어떤 종류의 리스를 하는 것이냐 어떤 그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 기회에 리스만 가지고 또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내용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가 봐요. 네. 리스 내용 자체가 일단은 워낙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고 네.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이 그걸 다 숙지하기엔 상당히 좀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야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중요 조항들 지난 시간 리뷰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도 또 이 네. 부분 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융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컨디션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네.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클로징을 한다. 클로징이라는 거는 이제 오너십 체인지가 되는 거죠. 사고 네. 팔고가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클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처음부터 이거가 돼야만 저희가 이 가게를 삽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만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바이어분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가 워낙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 리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를 받아야만 클로징을 합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물론 바이어분이 돈이 많아서 본인 자금으로 다 100% 살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죠. 네. 네,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융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경우에 융자를 받아야 클로징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을 넣어야 돼요. 그걸 네. 우리가 영어로는 loan contingency라고 합니다. contingency라는 거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론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융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죠. 네. 그럼 은행의 융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들이 지금 전 미국에서 두 번째로 네. 자영업을 많이 하는 인종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네. 것처럼 우리 한인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자영업은 영어로는 스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 소규모의 비즈니스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정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바로 SBA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이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정부 기관 중에 중소기업청이라는 연방 정부 기관이 있는데요. 이 SBA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 중소기업,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융자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 SBA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네. 일반 우리가 들어보는 많은 시중 은행들이 SBA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SBA가 개런티를 해주는 네. 그런 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만 그 빌려주는 액수의 최소한 70% 이상을 만에 하나 원금을 못 받더라도 SBA 중소기업청이 이 은행에다가 돈을 손실을 입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는 네. 뜻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일반 은행들한테 장려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개런티 할 테니 그러니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융자를 좀 많이 해주세요라는 뜻에서 SBA 론이라는 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많은 우리 한인은행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여기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은행, 로컬 아틀란타 은행들 그다음 그 외 타주에 있는 은행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한인들을 위한 SBA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SBA 론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BA에서 꼭 모든 종류의 융자를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융자 전문의 우리 라디오 코리아에도 이제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융자 전문인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SBA 론이 이제
퀄리피케이션이 그러니까 그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네. SBA 융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말은 내가 보통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사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통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산다, 네. 쇼핑몰을 산다. 근데 내가 그냥 내가 거기서 융자를 내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입자들, 테넌트들한테서 렌탈 인컴을 받겠다. 네. 렌트비를 받고 그냥 나는 투자용으로 건물을 사겠다. 이런 경우는 SBA 융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커머셜 론이라 그래서 다른 이제 상업 융자, 그건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죠. SBA에서 개런티를 하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커머셜 융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비즈니스만 사는 경우에도 SBA를 하지 않고 커머셜 융자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SBA가 좋기는 한데 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싫다. 그다음에 SBA만의 요구 조건들이 싫다. 그런 경우에 그냥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융자해 주세요라는 경우에 그냥 일반 커머셜 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돈을 빌리시는 바이어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용, 재산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우리 은행 직원이나 융자 전문인이랑 얘기를 해보고 은행 융자의 종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론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네. 계속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행 융자를 받는 경우, SBA 론을 하든 커머셜 융자를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 바이어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클로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론 클로징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서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 융자에 대한 클로징을 따로 은행 변호사 사무실에서 클로징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클로징은 또 클로징 변호사가 따로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클로징을 두 가지의 다른 클로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은행 그 론 클로징과 비즈니스 클로징을 한 변호사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 비즈니스 클로징을 하기로 클로징 변호사를 정했는데 내가 바이어 입장에서 내가 융자를 하는 은행에서도 그 변호사를 그냥 론 클로징도 하면서 비즈니스 클로징까지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변호사 한 명이 이제 론 클로징도 하고 비즈니스 클로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다만 비즈니스를 살 때 론 클로징을 따로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이 물론 바이어 입장에서는 또 그 은행의 변호사는 은행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이어분이 네. 은행의 모든 들어가는 내가 융자를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 클로징 비용, 클로징 변호사, 그러니까 은행 변호사의 클로징 비용까지 다 바이어분이 내셔야 된다라는 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나가야 되는 비용이 좀 많죠. 네. 남의 돈을 빌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셔야 되고 네. 간혹 이제 SBA 론이든 커머셜 론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사업체 비즈니스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담보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융자를 돈을 못 갚을 경우 네.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은행에서 차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차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보물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담보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은행에서 또 그 다른 또 담보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크로스 컬래러럴이라고 그러는데 컬래러럴은 담보라는 용어고 크로스라는 거는 또 다른 따로 또 다른 담보를 잡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집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 아니면 우리 바이어분이 다른 비즈니스가 또 딴 게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즈니스까지 담보로 잡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융자 액수가 크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체만 가지고는 좀 은행 융자 액수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다른 담보를 또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서 쓸 때 클로징 날짜를 우리가 매매계약서 쓰고 보통 뭐 30일 안에 클로징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아니면 네. 클로징 날짜를 몇 월 며칠 날 클로징을 하겠습니다라고 쓰는데 융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 융자 수속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융자를 진행을 하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가게를 파시려는 셀러분의 세금 보고 재정
그다음에 세일즈 리포트 이런 건 당연히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돈을 빌리시려는 바이어분의 또 재정 상황 모든 서류들을 다 받고 그리고 또 리스 서류도 리뷰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 은행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융자 심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융자 심사 기간이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길게는 2달 정도도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변호사 없이 그냥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 간혹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클로징 날짜를 딱 정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융자를 전제 조건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집어넣는 경우에는 네. 바이어분이 예를 들어 오늘이 4월 20일, 5월 20일 날 우리가 클로징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융자 받아야 됩니다를 말로는 했는데 네. 서류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5월 2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셀러분 입장에서 여기 계약서에 너 당신이 융자 받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0일 날 반드시 클로징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합시다. 이렇게 자세가 돌변할 수도 있죠. 네네. 물론 셀러분이 그러세요. 융자 받는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더 클로징을 뒤로 뭐 6월 달로 연장하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소위 착한 그렇죠. 착한 셀러면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네. 갑자기 이거 계약해놓고 다 하고 있다가 어느 다른 사람이 당신 가게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요. 더 돈을 많이 줄 테니 네. 어떻게 이 계약 좀 파기하고 저랑 같이 하시죠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꼭 그쪽 계약을 하고 나서 그렇게 더 좋은 분들을 만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네. 그래 그러면 난 이 사람이랑 차라리 딜이 안 되면 좋겠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고 네. 보고 계약서에 이런 조건이 없다고 보면 네. 셀러분은 연장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 계약서 상대로 5월 20일 날 클로징을 돈을 갖고 와서 클로징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 계약을 클로징을 못 하시는 거면 계약 파기니까 계약금 위약금으로 내시고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서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면 네. 계약금도 잃고 그다음에 이 가게에 대한 계약서도 무효화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게도 사지도 못하고 네, 네. 그 융자는 융자대로 진행을 했으니까 융자를 진행을 할 때는 또 은행에다가 돈을 냅니다. 그렇죠. 융자 진행비가 들어가죠. 네네. 수수료 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큰 낭패죠. 돈만 네. 날리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계약서에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클로징이 5월 20일이지만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정도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주어야 네. 바이어를 프로텍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네. 네. 자,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중요 조항들, 특별히 이제 그 우리 바이어들을 위해서 융자를 받아야 클로징을 할 수 있다는 조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 거의 대부분 융자를 받아서 하시니까요. 네. 네네. 그 말씀 주셨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요즘 문제는 이자율이 지난 10몇 년간 아주 낮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서 융자 받기가 되게 쉬웠고 은행도 의자가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융자 신청을 해서 사실 작년 전까지 2021년, 2020년 뭐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자율도 내려가고 이러면서 융자는 아주 호황을 이뤘습니다. 네. 특히 주택 융자의 그렇죠. 경우는 그랬고 네. 상업용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우리가 그 코비드 때 워낙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그다음에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오르고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최근 우리가 지금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페드의 기준 임금이 0%대에서 지금은 이제 5%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BA 론이든 커머셜 론이든 은행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집 융자나 커머셜 융자 마찬가지 기준 임금이 아니 이자율이 올랐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분 입장에서는 참 돈을 빌리는 게 녹록지 않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달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은행이
이제 거의 파산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게 뭐 물론 최근에 이제 다른 은행이 그 은행을 사게 되고 많이 이제 좀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사태 이후로 지금 많은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거를 저 은행을 때문에 이제 피해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딱 봐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은행 융자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은행 융자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부실 대출을 안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은행들이 이제 점점 더 은행 대출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SBA 론이 이제 받기가 쉬운 시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네. 은행 이자도 높고 은행 융자 심사도 좀 더 까다로워졌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SBA 론이나 커머셜 융자를 못 받는 경우 그렇지만 내가 돈이 다 있지는 않고 너무 가게는 사고 싶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보루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오너 파이낸싱, 셀러의 오너 파이낸싱을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결국은 가게를 파시려는 셀러분이 네. 은행 대신 내가 융자를 해주는 거죠. 어. 그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20만 불짜리 가게를 산다고 했을 때 네. 바이어분이 내가 있는 돈을 다 합쳐봐도 1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셀러분한테 이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오퍼를 할 때 내가 10만 불을 다운할 테니 모자란 10만 불을 나눠서 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융자하는 것처럼 네.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처럼 셀러분이 융자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오퍼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셀러 입장에서는 이 가게를 금매로 빨리 내놓고 싶은 경우 네. 아니면 도저히 지금은 이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초이스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약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셀러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셀러의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제 은행을 융자를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물론 그걸 먼저 하고 저희는 오너 파이낸싱 할 생각이 없으니 캐시 클로징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돈을 다 가져와서 하든지 융자를 딴 데서 받아오시든지 하십시오라고 셀러분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당연히 꼭 오너 파이낸싱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바이어분들 중에서는 이제 은행 융자를 하고 싶어도 그 자격이 좀 미달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말은 이제 세금 보고가 좀 최근에 약했다던가 내가 그 이전에 비즈니스를 하긴 했었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사업이 망해서 크레딧 스코어가 뭐 나빠졌다던가 그 이전에 SBA 융자를 디폴트 페이먼트를 못 낸 적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들은 다시 은행 융자 신청을 했을 때 잘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은행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경우 또는 이제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뭐 다른 이유 뭐 이민 신분이 안 돼서 SBA 융자 신청 자체가 안 된다거나 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보통 셀러분이 그러면 오케이 내가 나머지 10만 불을 그러면 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자는 몇 %로 해서 물론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셀러분이 그러면 얼마 받아야 돼요라고 또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보통은 이제 시중의 은행, 그러니까 SBA 융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SBA 융자에서 지금 주는 이자율에서 비슷한 정도, 조금 네. 그보단 낮은 정도 네, 그렇게 네. 하는 경우들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SBA 융자가 지금 현재 뭐 8%를 준다라고 할 때 뭐 한 7%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네. 물론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물론 무이자로 그냥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야, 네, 오너분이 굉장히 예, 셀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굉장히 마음이 분들도 좋으시네요. 예, 네. 그런데 주로 그런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잘 아시는 사이 바이어분이 아니면 그 바이어분이 그 직장 그 비즈니스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분, 이분이 이제 네. 돈을 모아서 사장님한테 저 이거 사고 싶어요. 그러면 네. 우리 사장님이 또 그래 이제 네가 할 때 됐다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무이자로 몇 개월 해줄게 이렇게 네.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은 무이자라는 건 엄청난 페이버죠. 바이어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아주 네. 큰 혜택이고 셀러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룰은 없습니다. 네. 두 분 사이에 바이어 셀러분이 합의만 되시면 돼요. 몇 %로 할 것인지는 네, 어쨌든 네. 간에 오너 파이낸싱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이제 셀러분이 융자를 해주는 경우를 오너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은행 융자랑 똑같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네. 말은 물론 은행 융자 서류처럼 막 수십 장, 수백 장의 융자 서류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의 서류는 클로징 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것 네. 중에 하나가 바로 담보 문서 서류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영어로 security agreement라 그래요. 네. security agreement라는 건 이 가게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 돈을 빌린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페이먼트를 못 내는 경우, 셀러분한테, 오너한테 약속한 페이먼트를 못 내는 경우 이 가게를 포기합니다라는 그런 가게 담보 문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네. 간혹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바이어분의 집이나 다른 부동산 아니면 다른 자산을 또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랑 네. 똑같이.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 셀러분과 바이어분이 합의하기 나름이고 셀러분이 어떠한 것을 담보로 잡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너 파이낸싱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제일 안 좋다는 야,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골치 수 아프죠. 있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계 담보 문서를 썼으니까 해줘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걸로도 안 되나요? 됩니다. 네. 되지만 우리가 법적인 보호와 현실과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담보까지 다 잡고 다 했으니까 나는 걱정 없겠지. 우리 돈을 네. 빌려주시는 셀러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만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바이어분이 10만 불이라는 돈을 내가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10만 불을 다운하고 10만 불을 융자를 셀러분한테 받았어요. 네.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참 애석하게도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페이먼트가 한 달, 두 달, 세 달씩 밀렸어요. 네.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서대로 그러면 당신 나가고 이 가게 다시 내가 테이크오버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어느 바이어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키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하실 분이 10명 중에 몇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 것 아마 같아요. 안 계실 겁니다. 네. 예. 10이면 10 다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그렇죠. 어떻게든 할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약속대로 제가 계약서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담보물을 제공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셀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소송해야 돼요. 네. 결국은 법적으로는 나는 프로텍트는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내가 이 돈 빌려준 거를 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이어분이 알아서 키 돌려주시면 제일 좋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얘기죠. 않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담보 문서까지 주는 거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네. 그걸 실행하는 거는 돈을 빌려주시는 셀러분이 바이어분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 소송을 해서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히어링 가시고 공판에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저지먼트 판결문 받으시고 그 기간이 상당하죠. 그렇죠. 그게 네. 보통 6개월, 1년 당연히 걸리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비즈니스 망하고 잘 안 되고 다 그렇죠. 떨어져 나가고 건물주는 왜 돈 안 내 이렇게 될 것이고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생기겠죠. 왜냐하면 바이어분 입장에서 셀러분한테 융자만 페이를 못하고 렌트는 꼬박꼬박 내시겠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그것도 아닐 그거 거란 말이에요. 안 되죠. 물론 네. 어느 정도 조금 힘들 정도면 내가 장사는 해야 되니까 렌트비는 내면서 셀러분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조금씩 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장사가 계속해서 안 되는 경우는 결국은 둘 다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셀러분은 이 리스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스에 대한 설명을 또 다음번에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네. 보통은 셀러분이 이 리스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진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새 리스를 받는 게 아니라면 셀러분이 가게를 팔 때 내가 처음에 가게를 할 때 내가 10년 리스를 받았는데 네. 3년을 장사를 하고 이 바이어분한테 가게를 팔면 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신을 보고 내가 10년 리스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3년만 채우고 가게를 파는 경우 나머지 7년에 대해서 당신도 연대 책임을 지시오라고 한단 말이죠. 네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야, 셀러가 벗어날 수가 없네요. 팔았다고 해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너 파이낸싱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페이먼트 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네. 그렇게 좋은 핑크빛 좋은 관계만 생각하시기에는 만약에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그렇죠. 이것이 두통이 될 수 있는지 네.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최소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융자를 해주고 빨리 가게 손을 털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오너 파이낸싱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야, 이 오너 파이낸스 제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을 좀 예상을 하고 정말 하셔야 신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 오너 되겠네요. 파이낸싱의 액수도 또 중요하죠. 네. 가게를 파는 거에 몇 퍼센트 정도 해줄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건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너 파이낸스 관련해서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셀러분이 융자를 해주시는 경우에 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는 20만 불짜리 비즈니스 중에 10만 불을 다운하고 10만 불을 오너 파이낸싱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제 셀러분의 변호사로 일을 하는 경우나 셀러분이 오셔가지고 바이어분이 있는데 저희 가게를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를 그러면 내가 오너 파이낸싱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셀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융자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적죠. 위험 부담이 적은 이게 네. 다 결국은 지금 받아야 될 돈을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은행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담보문서도 잡고 그다음에 이 바이어분의 여러 가지 능력을 다 확인을 하고 그러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 실패의 경우가 융자를 해주고 돈을 못 받을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되는 경우에만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네. 거기다 플러스 SBA 융자의 경우는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한 1, 2년만 돈 잘 받고 하면 네. 융자 액수의 한 20%만 받으면 나머지 80%는 SBA에서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네네. 크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셀러분은 다른 얘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말해드릴 수도 없죠. 그런 게 뭐 어디 적당선이라는 게 있지는 않으니까. 다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이해하기 쉽게. 셀러분한테 자 만에 하나 이거를 융자를 오너 파이낸싱을 해주시고 네. 1년 지나서 이거 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돈 깎아주세요. 나 못 내겠어요. 라고 해도 네. 오케이다라고 하는 정도 액수까지만 오너 파이낸싱을 해 주십시오. 그 굉장히 좀 축소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0만 불에 파는데 네. 그래 뭐 내가 아는 사람한테 판다고 치고 뭐 이 사람이 힘들어서 깎아달라고 했다고 치고 한 3만 불 내가 못 받아도 오케이다라고 한다면 네. 내가 17만 불에 팔아도 내가 크게 손해 아니고 뭐 받아야 될 돈 못 받았다 생각한다면 3만 불 정도 오케이 3만 불 4만 불 정도 오너 파이낸싱 해줘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케이입니다. 그 네. 정도까지만. 네,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가 말씀드린 대로 10만 불 다운하고 10만 불을 오너 파이낸싱을 해. 그럼 나는 10만 불을 지금 못 받는데 그렇죠. 만에 하나 바이어분이 이 가게를 사서 비즈니스를 너무 못 하시거나 네. 아니면 딴소리를 하시거나 뭐 샀는데 뭐 매상이 안 맞아요. 다른 뭐 핑계를 어쩌고 저쩌고 대시는. 해서 네네. 나 못 내겠어요. 배째세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되는 경우 20만 불 때문에 또 변호사 들어있고 소송해서 몇 개월 1년씩 소송해야 되나? 너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2, 3만 불이었다면 그래 적선했다고 치자. 내가 좋은 일 했다고 치자라고 해서 마음이 좀 덜 아픈 액수면 괜찮은데 네. 10만 불은 너무 큰 액수죠. 네. 매매 가격의 반이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셀러의 변호사의 입장이라면 지금 같은 제가 말씀드린 10만 불의 액수는 매매 가격의 반은 저희가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노노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네. 셀러 변호사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오너 파이낸싱을 해주실 때는 어느 정도의 액수가 그나마 나은지는 셀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지만 네. 제가 지금 드린 팁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래도 그 바이어분이 그 차익이 너무 그래도 또 모자라다 그러면 크레딧 카드 빚으로 하세요라고 하시든가 네. 크레딧 카드 땡겨서 하시든지 크레딧 카드에서 돈 캐시 아웃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한테 돈을 빌려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셀러분이 다 부담을 하시지 않는 것이 네. 좋다라는 것이 이제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셀러 네. 입장에서는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은행은 알아서 은행 변호사가 또는 은행에서
UCC라는 담보 채권 채무 관계를 제3자한테 보여주는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파일링을 법원에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가게를 팔거나 살 때 바이어분이 나중에 이 가게를 또 팔아야 될 때 네. 저희 같은 클로징 변호사가 이 비즈니스 네임 그다음에 이 지금 바이어분의 회사 이름을 쳐보면 그러면 컴퓨터에 이제 저희가 인터넷 데이터에 다 나오죠. 법원 기록에. 네. 이게 ABC 뱅크에서 융자를 받았구나. 채권 채무 관계가 아직 있구나. 네. 이게 돈이 아직 페이가 다 안 끝났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클로징 때 우리 셀러분이 갚아야 되는 내용 그 액수를 저희가 페이오프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서 다 페이오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담보를 다 제거를 하죠. 담보물로 제공되어 있는 이 가게에 대한 담보 서류를 다 없애고 그런 다음에 바이오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잡히지 않은 비즈니스를 넘겨야 되는 거겠죠.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너 파이낸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셀러분이 바이어분한테 융자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채권 채무 관계를 당연히 은행이랑 똑같이 이런 UCC라는 거를 파일링을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네. 거를 셀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클로징을 할 때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특히 오너 파이낸싱이 있는 경우는 셀러 프로텍션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매매 계약서는 바이어를 보호하지만 오너 파이낸싱은 셀러를 보호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네네.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예. 어쩌면 이 부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부러 악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형편이 이제 안 모르다 돼서.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면 형편이나 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고요.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정승욱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이제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중요 조항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이제 융자 얘기는 여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서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전수 기간이 들어갑니다. 네. 영어로는 트레이닝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셀러분이 바이어분한테 클로징 후에 아무래도 업무 전수를 해줘야 되니까 네.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거를 얼마나 가르쳐줄 것이냐라는 것들을 미리 계약서에 넣으셔야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 2주 정도를 제일 스탠다드로 많이 하는데 꼭 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 우리 한국 분들끼리는 클로징 전이라도 거의 네. 클로징이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거나 융자 뭐 예를 들면 융자가 나오는 경우 융자 승인이 거의 다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임대차 계약서 리스 양도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쯤 클로징을 하겠다라는 게 정해진다면 네. 그러면 트레이닝을 미리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셀러분이 네네. 한국 분들끼리는. 네.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대로.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직 난 돈도 안 받았는데 어. 내 영업 시크릿을 미리 가르쳐 줄 수 없지. 이게 네. 미국 사람들 태도죠. 그렇죠. 예, 미국, 그렇기 때문에 네. 반드시 클로징 이후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바이어 이제 한국 분들끼리는 보통 뭐 식당 이런 경우는 2주라 하더라도 뭐 클로징 전 1주, 클로징 후 1주 이렇게 하죠. 뭐 아니면 어떤 셀러분들은 나 클로징 끝나고 난 다음에 여행 가야 돼. 나 너무 고생 많이 했어. 미리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클로징 전부터 뭐 미리 2주치 다 합쳐서 가르쳐 주시는 야,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네. 정말 저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미리 하든 땡겨서 하든 나중에 하든 간에 우리 바이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이어분이 물론 이 업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예를 들면 내가 윙가게를 여러 개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윙가게를 산다 이런 경우는 뭐 윙소스를 뭐 배워야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내가 하던 노하우가 다 있으니까 아무 트레이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냥 뭐 하루 정도의 트레이닝이면 뭐 이 가게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POS를 어떤 걸 쓰느냐, 그것도 어떤 경우들은 많이들 자기 거 다 들고 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경우는 트레이닝이라기보다 그냥 인플로이들, 직원들이랑 매니저랑 잘 아는 그런 거 이제
서로 네.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전혀 처음 하시는 분은 정말 트레이닝 피리어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네.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저희가 이제 2주 트레이닝 일주일에 뭐 5일 또는 7일 뭐 이런 6일 뭐 이런 식으로 넣고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넣고요. 네. 누가 트레이닝 해주느냐? 셀러가 직접 셀러의 그러니까 회사 설립이 돼 있는 경우는 그 회사 대표 오너가 해주시느냐 아니면 오너가 직접 운영을 안 하는 경우 매니저 누구누구가 트레이닝을 해줄 거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넣을 수도 있는 넣을 거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클로징 이전이든 이후든 보통 클로징 이후 2주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집어 넣어야 당연히 바이어분은 가게를 스무스하게 트랜지션으로 가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이게 비즈니스 이제 매매를 할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한 기본 지식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알고 있다면 미연의 크고 작은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정승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